몇 년 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신호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끼리 핵심 첨단 산업에 대한 패권 다툼이 거세지고 있으며, 특히 모든 첨단 산업의 뿌리가 되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국가 안보 자산으로 취급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법으로 보호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국가 경제의 필수적인 핵심 첨단 산업의 공급망 위기가 찾아왔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글로벌한 에너지 위기가 촉발되면서 단순히 기술력만 키우면 될 줄 알았던 첨단 산업의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들 정면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소재와 부품 장비를 수입하여 최종 완성품인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별다른 공급망 관리가 없어도 완제품 생산에 무리가 없었지만, 최근엔 핵심 중간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와 상당수 장비와 기술력 역시 해외에 의존하던 것이 알려지며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국내 기업들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엔 적게는 수십 년, 많게는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전통적인 소재 장비 강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원천 기술의 중요성을 확인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공격적이게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단기간에 확보가 어려운 기술의 경우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 수천억을 들여 인수한병을 하면서까지 기술력 확보에 진심인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산업부에서는 국가 핵심 전략기술을 150개로 증가시키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당 전략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존의 원천기술 강국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제 와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한 한국이 수십 년에서 100년 동안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고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들 배출시킨 국가들을 상대로 기술 확보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기술의 반도체는 지난 6월 삼성에서 양산에 성공한 3나노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나노 숫자가 줄어들수록 미세하고 정밀하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데다 성능도 증가합니다. 반면 전력 소모는 감소하기에 발열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은 점점 더 미세한 초미세 공정을 원하고 그에 맞춘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나노 이하의 초정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 EUV가 유일하며 네덜란드 기업인 ASML에서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가 쓰이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이며, 이전엔 일본 기업인 캐논과 니콘의 반도체 노광 장비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캐논과 니콘은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개발에 실패하면서 점점 노광 장비 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순이었지만, 구식의 노광 장비로 자동차용 반도체를 비롯해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기에 아직까지 1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노광 장비 역사가 찬란했던 만큼 그에 필요한 소재 산업 역시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95%는 일본의 5대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이런 독점 기간은 무려 20년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고순도 불화수소와 불화폴리미드 등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의 생산과 개발을 수십 년째 독과점 해오고 있었지만, 2019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이 불화수소와 불화폴리미드를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일본 산업계에 크게 한방 먹였지만, 그럼에도 포토레지스트만큼은 국산화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이 일본이 95% 독과점하던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최근엔 EUV용 포토레지스트까지 국산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본이 수십 년간 독차지하던 반도체 소재 주력 3대 분야를 전부 국산화시키면서 자립에 나섰는데요. 이 배경엔 국내 기업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포토레지스트 국산화를 성공시킨 통진세미캠은 삼성전자와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통진세미캠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등 소부장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이 채 안 걸리는 노력으로 일본이 수십 년간 독점하던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일본 산업계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 국산화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 원천 기술 보유 업체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량만 150조 원에 달하는 삼성 측은 독일과 네덜란드,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합병하며 반도체 사업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까지 첨단 산업 전 영역에서 쓰이게 될 원천 기술들을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인수합병한 이스라엘의 광학 장비 기업인 코어 포토닉스의 원천 기술로 시가총액 세계 1위인 공룡기업 애플에게 카메라 관련한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TV용 패널에 탑재되는 OLED 디스플레이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한 독일 기업 NOVALED를 인수해 전자기기와 자동차 부품 등 삼성의 계열사 모든 사업 분야에 적용되는 OLED 기술력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XP와 인피니온 그리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각각 네덜란드와 독일, 스위스에 위치해 있으며 삼성전자의 유력 인수합병 M&A 대상 후보입니다. 물과 얼마 전까진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 위주로 기술력 확보에 나서던 삼성은 국내 중견 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소재 국산화에 성공시키더니 이제는 소재를 넘어 원천 핵심 기술과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에 특화된 반도체 핵심 기업들을 합병하려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이런 행보에 일본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삼성은 자체적인 노광 장비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덜란드 ASML이 90%, 일본의 캐논이 10%를 차지하고 있는 노광 장비 시장에서도 드디어 삼성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이번에 테스트한 장비는 브라 아르곤 이머전용 장비로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침착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2023년 중으로 자체적인 노광 장비를 이용한 반도체 양산이 이루어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노광 장비 개발에 첫삽을 뗀 우리 기업이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필수적인 EUV까지 완성시킨다면 최종적인 반도체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생산 장비는 네덜란드에서 오고 최근에서야 상당 부분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얼마 전까지 소재는 일본에서 공급받아 최종적인 결과물만 한국에서 생산해왔는데 반도체에 필요한 원스톱 수직 계열화를 완성시킨다면 반도체 장비와 소재 그리고 최종 완성품까지 모든 것을 국내 기술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식의 사업 영역 확장은 삼성처럼 최종 단계에 위치한 기업들만이 가능합니다. 삼성은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반도체 완성품을 생산하며 장비업체와 소재업체의 고객으로 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소재업체와 장비업체가 최종 완성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단기간에 기술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이자 일본에서는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기술력을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3년 안에 완성시키고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이제는 수출 규제는 우습다는 듯이 장비를 새로 딱 맞춰 개발해내고 글로벌 인수합병에 나서면서 완전히 노는 물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으로서는 더욱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애초에 삼성처럼 공룡기업의 소재를 납품하면서 막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수출 규제와 공급망 위기를 겪은 한국에서 직접 소재와 장비 생산에 뛰어들겠다는 선언은 그동안 일본의 수십 년 된 밥그릇을 한국이 기술력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삼성이 공격적으로 다른 회사를 사들이면서 해당 회사에서 일본이 독과점하던 소재나 부품 사용의 비중을 줄이는 것도 예정된 수순입니다. 가뜩이나 국산화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기껏 개발한 국산 소재를 안 쓰고 언제 공급이 끊길지 모르는 일본의 소재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기술 중심 행보에 미국도 크게 논란해서 한국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에서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에 성공하자마자 세계 시장 점유율 20% 수준이던 미국 기업 듀폰이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한 한국 기업과의 경쟁을 의식한 것인지 한국의 UV용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고 있으며 여기에 투자된 금액만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포토레지스트를 소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최대 고객을 놓칠 수 없는 듀폰의 한국 투자는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과 미국이 가세하면서 일본의 철밥통으로 여겨지던 소재 산업이 큰 위기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그동안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100년에 가까운 회사의 경력을 가지고 반도체 소재 장비 기술력을 강조해왔지만 한국이 소재 장비와 원천 기술 시장에 발을 담그자마자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 구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서 승기를 잡자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국산 핵심 전략기술 150개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기술 중 미국 산업을 상대할 기술은 15개, 일본 산업을 상대할 기술은 20개, 중국과 독일을 상대할 기술은 각각 10개와 5개로서 대부분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술 개발과 인수합병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핵심 전략기술 150개는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형 뒤통수에 삼성이 반격 행보를 보이자 바이든 정부가 당혹해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삼성과 SK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려 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240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던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심각한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조치가 현실화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피해가 물가피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 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디램 50%와 낸드 30%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 금액 1,280억 달러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중국의 80% 이상 의존하는 소재 및 부품이 2,000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당장 한국 기업의 반도체 설비 업그레이드를 막아버리면 웨스턴 GD, 털과 마이크론 등 미국 메모리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입게 됩니다. 최근 삼성전자 DS 부문 사장이 미국 주도의 칩사 동맹과 관련해 중국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기업 하나가 초대형 뒤통수의 가담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이 메모리 반도체 신규 납품치로 중국 앙쯔 메모리와 EMPC를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아이폰 14 시리즈와 보급형 모델 SE 3세대의 128단 낸드를 탑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낸드 플래시와 디램을 조달해왔지만 YMTC로 눈길을 돌리고 있어 한국 매출 의존도는 더 낮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애플의 이 같은 행보는 메모리뿐 아니라 패널에서도 엿보인 바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OLED 패널을 주로 사용하다가 최근 중국 BOE를 협력 업체로 지점했던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미국 기업이 나서서 중국 제품을 채택하는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행보에 미국 의회가 일부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벌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YMTC는 중국 정부 지원금이 최소 280억 위안 6조 원이 투입된 기업으로 현재 3%인 점유율을 빠른 시일 내에 10%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내 투자 금지로 삼성과 SK의 성장을 막은 후 YMTC와 경쟁을 무려 한국 반도체 산업을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YMTC는 연내 세계 최초로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삼성이 한 단계 더 높은 236단 생산 계획을 밝히며 급하게 불을 꼈지만 애플의 행보는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낸드 플래시의 경우 삼성전자가 33%, SK하이닉스가 20%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해왔습니다. 그 뒤로 일본 키옥시아 15%, 미국 웨스턴 디지털 13%, 마이크론 12% 등이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도 중국 내 한국 점유율이 낮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사드 사태 때 한국이 중국의 불매를 당해도 뒷짐을 지고 있었고 현대차와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하락할 때도 관망해왔습니다. 사드 사태가 있었던 2016년에는 팀국 최고 경영자가 중국 관리들과 2,750억 달러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5년간 32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엄청난 내용이었죠. 대신 애플은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 앱 장터인 앱스토어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았고 기술 개발 부자를 약속하는 동시에 중국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겠다는
비밀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즉, 애플은 중국 스마트폰 생태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3년만 해도 20%에 달했던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사드 사태 후 1% 밑으로 급락했으며 그 반사 혜택은 애플이 차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중국 내 $600 이상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애플은 전 분기보다 12%나 오른 70%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화웨이가 주출하는 사이 점유율을 22%를 달성하며 1위로 몰라선 바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애플이 중국 반도체를 쓰던 패널을 사용하든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의 약 90%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아이폰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쪽 스콘 공장도 대부분 중국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칩사 동맹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도체 장비만 해도 한국의 미국 의존도는 약 25% 정도입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는 일본 25%과 네덜란드 25%를 포함하면 사실상 미국 정부의 동의가 없다면 반도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9월 11일 바이든 대통령 트위터에는 놀라운 내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인텔 반도체 신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미국으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공급망을 훼손하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 밝힌 것입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과 인텔 지원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텔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200억 투입해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삼성전자에게 의존하고 부품 등 공급망이 자리를 잡으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인텔 우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텔은 올해 초 차세대 NA-EUV 장비 5대 도입 계약을 네덜란드와 먼저 맺기도 했습니다. 이는 2나노미터 이하 첨단 공정 구현의 핵심이 되는 장비입니다. 기존 제품보다 더 미세하게 회로를 새길 수 있어 가격도 2배가량 높은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인텔은 NA-EUV를 도입해 2024년 2나노 수준을 선보이고 2025년이면 1.8나노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ASML이 생산 예정인 EUV 55대 가운데 18대를 확보하며 인텔보다 네덜란드 ASML 매출에 더 큰 영향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차세대 장비를 먼저 확보했다는 것은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삽성은 인텔보다 늦은 6월에서야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삼성전자 반도체 인프라를 빼먹고 자체 산업을 키우려는 모습은 다양한 곳에서 포악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미 상무부가 삼성 등의 반도체 자료를 요청했을 때부터 보였던 징조입니다. 최근에는 일본과 2나노 개발을 위해 합작 부자를 검토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도쿄일렉트론, 캐논 등 일본 장비 업체들과 인텔, IBM의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하기우다 경산상은 5월 미국으로 건너가 반도체 공급망 협의를 추진하며 삼성을 뛰어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IBM 측에 2나노 제품 공동개발 의사까지 타진했던 상황입니다. IBM이 반도체 설계에 강점이 있다면 일본은 장비와 소재 쪽이 강하다고 설득하면서 말입니다. 이들은 인텔을 중간에 끼워 넣어 생산을 맡기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러몬드 상무장관과 접촉했던 상황입니다. 2019년 일본이 삽성 EUV 공정을 막기 위해 수출 규제를 했을 때도 미국이 아무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몬드 상무장관이 한국에 투자하려는 대만 반도체 기업을 꼬드겨 텍사스주에 $50억 규모의 신공장을 유치했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자국 우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경쟁력을 잃게 만들었고 삼성이나 SK에게는 중국 투자 중단을 일으키면서 말입니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2018년 $556억 흑자는 2분기 적자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또한 사드 사태 이후 중국에서 경쟁력을 잃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자리는 현재 테슬라가 빠르게 치고 들어와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미국에 $55억 투자해 전기차 공장 설립 의사를 밝혔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뒤통수를 맞은 상태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29%로 부상하며 1위 테슬라 70%를 추격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말이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28개 차종 중 22개는 미국 브랜드입니다. 사실상 해외차는 배제하고
자국차만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 투자하는 것을 막지 않는 행동은 삼성 등을 유치하며 중국 투자 금지를 외쳤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된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에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갑질에 강력 경고하는 행보를 보여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하며 중국 투자를 금지하자 삼성은 약 일주일 후 브라질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을 논의했고 MOU를 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지 보도를 통해 한국 내에 알려진 상황입니다. 브라질 정부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왔고 최근 미국의 행태에 불만을 가진 삼성전자가 반격 카드로 사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멕시코 정부 또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멕시코가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며 러브콜을 보내왔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추석 연휴 때 이재용 부회장이 멕시코를 찾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미국이 해외 출장지로 거론됐지만 멕시코를 먼저 방문한 상태입니다. 멕시코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대규모 정유 공장을 건설 중이고 삼성전자가 다양한 전자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만큼 핵심 국가로 통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인수한 하만 공장도 멕시코에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놓으며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어 반도체 또한 충분히 이들 나라에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고 현명하게 움직이길 바랍니다. 인도가 한국에 보이는 파격적인 움직임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기존에 했던 것처럼 한국에 뭐라고 압박하거나 강요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 환율 폭등을 비롯해 다양한 위기가 전개되고 있지만 뜻밖의 기회가 창출되고 있는데 이번 상황은 현재 국제정세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주변국들을 크게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런 흐름에 내심 반가워한다면서 한국 중심으로 구도가 흘러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 정세에서 벌어지는 일과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는 국면이 심상치가 않다는데요. 우선 인도의 경우에는 최근 민주진영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도발 행동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로 인도는 인구가 중국 이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5억 인구 대국인데 이러다 보니 정치 재계가 매우 독특하고 외교 역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고 불만을 잠재우는 것은 인도 정치인들이 제일 순위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인도는 지난 1터부터 2년간 그야말로 최악의 피해를 본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망의 위기가 왔으며 또한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인플레의 공포가 치닫고 있는데 여기서 즉각 인도 내각은 이러한 것은 인도인들의 일상적인 삶을 위협한다며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인도는 당장 주식으로 쓰이는 밀을 수출 금지시키고 국제 곡물 시장 가격을 폭등하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미 출하량이 줄어들고 전 세계적으로 식량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이유도 있었지만 인도는 세계 2위 및 생산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후폭풍이 오기 마련인데 개의치 않고 실행한 것입니다. 또한 인도는 이러한 비상사태가 오니 미국을 쩔쩔매게 하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8월에만도 러시아 선박이 인도에 7척이나 드나들고 있으며 교역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서방들과 민주진영이 힘을 합쳐서 러시아 돈줄을 끊어버리고 힘을 빼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는 러시아의 유조선을 비롯해서 각종 서방의 제재 물품을 마음껏 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 싱크탱크 등에서는 인도가 러시아의 생명줄을 연장시켜주는데 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물만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인도가 쿼드라고 해서 러시아를 제외하라며 설득할 방법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국제 정세로 보자면 퀴드의 출범은 사실상 타겟이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을 겨누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일으킨 건 우크라와 유럽의 위기이지 인도 태평양 전략에 직접적 영향은 끼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중국이 태평양 패권을 장악하려고 대만부터 침공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인도는 퀴드의 목적인 중국 견제를 이전보다 훨씬 강화하고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인도 국방부는 자국 군대의 80% 이상을 러시아산 무기로 재워넣으며 중국을 타겟으로 움직여왔습니다. S-400 등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을 구매할 때는 미국이 패트리어트를 구매하라며 반대했습니다만 인도는 공급이 느리고 가격이 비싸다며 러시아산 지대공 무기를 도입하며 현재도 중국 국경에 배치 중이죠. 일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미국도 어쨌든 최종 목적은 중국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골치가 아프지만
그냥 참고 있는 것이며 인도는 마이웨이, 미국에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산품마저 러시아산을 잔뜩 구매했는데 원유나 천연가스를 구매하는 것은 일도 아닌 것입니다. 실제 중국은 안 그래도 사방이 적인데 인도까지 중국군을 타겟을 삼고 움직이다 보니 전선이 한계가 더 생긴 셈이기 때문에 인도와는 최대한 평화롭게 지낼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올해 갑자기 인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과 인도가 힘을 합치면 어떻겠냐면서 둘이 한 목소리를 내면 28억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퀴드를 흔들고 인도를 진정시키자는 겁니다. 왕이 부장은 중국과 인도가 서로 소모하는 라이벌이 아니며 성취하고 협력하는 대상이라고 했는데 중국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드러운 태도를 보인 것은 지금이 최적기라고 여겼기 때문인데요. 이는 인도가 러시아 침공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서방 편을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역사상 가장 사이가 좋기에 인도와도 화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도는 국경 분쟁으로 반중 분위기가 극에 달했고 대만 침공 시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국가입니다.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을 상대해야 하는데 인도가 국경을 닫고 있으니 거슬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는 절대 인도를 자극하지 말고 화해하자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에는 또 하나의 호재가 들려왔는데 인도가 중국 군사훈련에도 참가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연해주에서 개최하는 육해공 훈련에 인도가 참여합니다. 이 훈련의 주제는 러시아와 중국인데 이 중에 중국은 사상 최초로 육해공군을 모두 파견하며 사실상 이 훈련을 주도하는 상황에 인도가 전격 참여하면서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블룸버그 등 복수의 미국 매체는 인도 때문에 판도가 바뀌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 관계자들은 중국은 그래도 미국이 화를 내면 눈치라도 보면서 행동하는 편인데 인도는 그냥 제멋대로라며 러시아를 가장 대놓고 지원하는 게 인도라면서 물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일로 인해서 쾌재를 부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을 대항해 자신들의 세력을 만들고 싶어하나 그럴듯한 동맹국이 없었고 대부분 아프리카나 구소련 국가, 일부 중동 국가 등 약소국들의 진하지 않아 탄력을 못 받았는데 이번 훈련에 인도가 참여하게 되어 중국도 환영하면서 인도와 한 팀이 될 수 있다 본 것입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 이란을 비롯해 일부 반미 노선을 타는 국가들도 러시아, 즉 합류가 가속화될 수 있어 인도 태평양 퀴드 군사 동맹체에 가입된 인도의 이번 행동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즉각 이 일에 대해 박수를 보내면서 인도 때문에 만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일부 채널에서는 중국과 한 배를 탔는데 적어도 군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는 시진핑 사면임을 맞는 중국에서 대만 침공에 한 짐을 덜게 되어 더욱 환영받은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인도를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행동이라는 의견이 등장했으며 특히 한국과도 연관이 되면서 중국이 제대로 당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앞서 왕이 외교부장이 인도에 다녀간 직후 중국에서는 대단한 외교 성과라고 발표했습니다. 차오리젠 외교대변인은 인도에서 중국의 진심으로 양국은 화해와 협력 발전을 도모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인도 매체에서는 대체 중국이 왜 왔냐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인도 매체 더인두는 의문만을 남긴 만남이었고 인도 정부는 중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내각에서는 국경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물만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인도가 러시아를 지지하자 한 달 뒤 중국은 자신감을 가지고 방문했지만 인도에서는 오히려 중국을 더욱 경계해야 하며 믿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최근 인도 국방부의 발표에 중국이 깜짝 놀라는 국면이 등장해버린 것입니다. 인도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인도는 히말라야 국경에 탱크를 배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탱크들은 크기가 커서 히말라야 산맥을 통과하는데 난관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중국과의 국경 싸움에서 밀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던 것이죠. 또한 중국의 탱크는 첨단 장비를 장착해 인도를 쉽게 저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GTQ-15는 경전차로 쉽게 산을 통과했고 인도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인도군의 T-72는 45톤이 넘는 중량이 나가 애초에 산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이죠. 이에 인도 국방부는 기존 K9 등의 자주포를 수입하고 현지 생산에
협조적인 한국의 문을 다시 두드렸으며 이제 경전차 수입을 본격화하는 프로젝트 승인을 앞두고 있다는 발표가 금주에 재차 등장한 것입니다. 게다가 인도의 유라시안 타임즈에 따르면 인도는 러시아의 전자를 구입하려고 검토했다가 러시아의 경량 탱크인 시프라든 인도가 검토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도 계속 인도가 러시아 방산만 구입하다가 한국 방산을 구입하니 환영합니다. 최근 미국이 러시아 사태 때문에 무기가 모자라 속이 타는데 한국 때문에 해갈된 맥락과 비슷하죠. 생산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며 몇 가지 사안이 걸리며 게다가 현재는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도에 제대로 공급될 가능성이 떨어지죠. 반면 한국은 K9로 제대로 충분히 만족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인도 방산업체 L&T는 한화 디펜스와 전격 경전자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화 디펜스에 따르면 K21 105 경전차는 105mm 포답을 답제 내림각 10도, 고도 42도로 산악 지형과 높은 경사면의 타겟을 잡고 공격하는데 효과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토의 표준 스펙을 갖추고 새로운 스마트 탄약을 탑재해 우수한 화력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25톤인 경량 차량으로 금액도 낮은 편이며 수륙양용으로 다양한 지역에서의 전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각종 첨단 장치가 탑재되어 중국 탱크와 겨루는 인도군 현대화에 걸맞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인도에서 한국과 K105 경전자를 협력한다는 소식은 지속적으로 전해졌습니다만 이제 9월에 국방부에 최종안이 제출되며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는 것이 확정되었으며 350대가량의 전차를 한화와 인도 업체가 현지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 것입니다. 기타 업체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신뢰도 높은 K9 자주포를 진행한 한국이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며 이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 산악지대에 배치되어 맹활약하게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에서 화력 좋은 경전자 탱크를 수백 대 이상 국경에 배치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또 하나의 동맹으로 인도를 포섭하려다가 된서리를 맞게 된 상황이 나왔습니다. 인도 내부적으로는 중국을 신뢰하기가 어려우며 그런 의미에서 퀴드까지 참여한 만큼 앞으로도 국경을 K9점, K102, 경전차 등 한국 방산으로 지켜나가는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만의 총동선거를 한 달 앞두고 중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대만의 협 중간선에 출현시켜 또다시 대만 총통선거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은 대만과 중국 본토를 구분하는 대만의 협을 통해 남쪽으로 항행해 중간선 서쪽에 머물렀습니다. 대만의 협 중간선은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경계선으로 미국은 이 선을 넘지 말라는 암묵적 합의를 중국과 대만 양측에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의 협이 국제 수로가 아니며 자국의 내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최근 중국군의 동향은 아예 이 중간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중간선의 소실을 노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올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반대로 대만의 경우에는 이 중간선이 유지되지 않으면 방어선은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중간선에 출현한 때는 다음 달 13일 실시되는 대만 총동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현재 대만 총통선거는 중국으로부터 대만의 정치적 독립을 추구하는 집권민진당, 중국과 밀착을 추구하는 국민당, 중국과의 대화를 주장하면서도 중도 노선을 따르는 민중당 간 3파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총동 샤오메이친 부총동 후보가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중국이 이렇게 총동 선거를 코앞두고 항모를 통해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파악됩니다. 그런데 이번 항모 전단에는 해외에서 갖은 진상을 부리고 다니며 악명이 높은 산둥함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도 자신들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 띄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올 봄에는 산둥함에서 전투기와 헬기 등 함재기 620여 대가 이륙했다고 홍보하면서 함재기 출격 기록을 갱신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둥함의 실체는 함재기로 헬기를 사용하는 반쪽짜리 항공모함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620대 대부분은 헬기인 것입니다. 중국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의 회동 때에도 산둥함 항모 전단을 투입해 대대적인 대만 포위 공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태평양 함대 소속 니미츠 항모 전단을 투입해 맞불을 놓았는데요. 양국 항모 전단이 불과 400km도 안 되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대립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산둥함
항모 전단의 서태평양 훈련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대만 독립 세력은 이제 독안에 든 쥐라고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산둥함 항모 소식을 전한 미국의 반응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는 듯 담담했습니다. 크리스 미거 국방부 장관 보좌관은 당시 미국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미츠 항모 전단이 서태평양의 공해와 상공에서 안전하고 책임있게 훈련을 전개하는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 한마디로 중국 항모 전단이 미국 항모 전단에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부터 대대적인 항모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항모는 기술적으로나 작전 경험 측면에서 미국 항모 전단의 상대가 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전통적으로 육군에 비해 해군 전력이 약했던 중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항모 확보에 부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2년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온 옛소련의 발야그 항모를 개조해 야오닝함을 취역시키는 데 성공했는데 야오닝함은 사실상 함재기 이착륙 연습을 위한 훈련용 항모로 평가받습니다. 미군 고위 관계자가 야오닝함을 둘러본 뒤 장난감 수준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을 정도로 미군은 야오닝함을 항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절치부심한 중국은 야오닝함 개조 과정에서 배운 항모 건조 기술을 바탕으로 2019년 자체적으로 설계해 제작한 첫 국산 항모인 산둥함을 취역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산둥함은 외관은 야오닝함과 비슷하지만 갑판 공간 설계를 크게 바꿔 함재기 탑재 대수를 40대 이상으로 대폭 늘렸고 갑판 아래도 함재기 적재 공간을 늘리는 등 서방국가 항모와 비슷한 형태로 구성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뱃머리 부분을 12도가량 들어 올려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스키 점프대 등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야오닝함과 산둥함이 채용한 옛소련식 스키점프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함재기의 이륙 중량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육상에 비해 활주로가 짧은 항모에서 함재기가 자체 동력으로 이륙하려다 보니 기체를 가볍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무장도 최소화하고 적재 연료도 줄여야만 합니다. 더구나 항모의 전투력을 가늠하는 척도인 소티 출격 횟수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산둥함은 하나의 스키 점프대를 이용해 전투기가 한 대씩 시간을 두고 이륙하는 시스템인 반면 미국의 레이건함은 4개의 증기식 캐터펄트를 장착해 2대의 전투기가 연속적으로 추력하는 게 가능합니다. 캐터펄트식은 출격 횟수가 스키점프 방식의 2터부터 3배로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동력 성능에 있어서 중국 항모는 미 항모에 비해 크게 뒤떨어집니다. 야오닝함과 산둥함은 물론 중국이 곧 해상시험에 들어가는 푸젠함 등도 모두 디젤 엔진을 장착한 재래식 항모인 반면 미국은 핵추진 동력을 쓰고 있습니다. 핵추진 항모는 별도의 급유 없이 장기간 해상에 머무르면서 작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재래식 동력을 사용하면 작전 기간이 10일 전후로 줄어듭니다.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엔진 가동에 필요한 연료를 실은 보급선이 계속 따라다녀야 합니다. 주목해서 볼 점은 지난번 서태평양 진출 훈련을 한 산둥함도 호위함 한 척과 보급함 한 척 등 달랑 2척의 수상함만 거느린 채 훈련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즉, 산둥함이 훈련에 한 번 나오면 모항으로 돌아갈 때까지 필요한 기름 걱정하기 바쁜 상황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첫 국산 항모 산둥함은 2019년 취역했지만 서태평양 진출 훈련은 올봄이 처음이었습니다. 취역 후 무려 4년 만에 원거리 훈련에 나선 것이었는데요. 지난해 6월에는 조선소에 들어간 산둥함 항모 갑판의 구멍이 숭숭 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갑판용 강제가 함재기의 속도와 충격을 버텨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선체를 구성하는 강제에 금이 가침수가 있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부실 시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중국 항모가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은 핵추진 기술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재래식 동력을 쓰는 푸젠함이 세계의 전자식 사출기를 제대로 가동할 만한 전력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식 사출기를 운용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을 생산하는 별도의 디젤 발전기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중국군 해군사령부 중령 출신의 야오청은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젠함은 만재배 수량이 8만인데 연료 적재량이 그중 4분의 1인 1만 8천 톤에 이르고 연료 보급선까지 따라붙는다. 항모 운항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전자식 사출기에 필요한 전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미 항모를 따라잡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도 띄우려고 하는 산둥함을 탄생시킨 총책임자이자 산둥함의 아버지로 불리는
전직 간부 후원밍이 숙청당해 중국 인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난 27일 상하이 인민법원은 후원밍 전 회장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국유기업들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공사 발주와 합작, 원자재 구매, 간부 승진 등 인사 과정에서 약 109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거나 챙기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약 18억 원은 실제 수뢰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중국 선박중공업 회장이었던 시기 부시안 민영조선소를 인수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후원밍은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많은 이목이 그에게 쏠린 것일까요? 한마디로 후원밍은 중국 항공모함화 핵잠수함 탄생에 있어 요직 중 요직을 거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중국항공공업과 중국병기공업그룹의 요직을 두루 거친 후 2010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중국 핵심 해군 장비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 중국 선박중공업 서기 겸 부총경리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후원밍 인생의 정점은 중국 최초의 국산 항모인 산둥함 연구 개발의 총지휘자로 나서 2019년 산둥함이 정식 취역했을 때였습니다. 중국 최초 항모인 야오닝함이 미완성 항모를 사들여 개조한 것인데 반해 산둥함은 중국 최초의 독자 기술로 건조된 항모로 중국 해양 굴기에 이정표를 세우며 해군력 증강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총책임자였던 후원밍은 산둥함 개발로 단숨에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국민 영웅은 수뢰죄와 직권남용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후원밍이 산둥함 개발을 진두지휘했고 육해 공군 3군의 군사 장비 건조에도 관여했다며 그의 낙마가 국가 기밀 유출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중국 첫 국산 항모를 탄생시킨 국민 영웅마저 숙청되는 등 엄청난 회오리가 펼쳐지고 몇십여 년 동안 중국군에 충성해온 간부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 최근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발전 방안 연구 등을 총괄하던 한국국방연구원 KIDA의 고병성 획득사업 분석단장이 과로로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매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는 KF-21 전투기 사업 분석단을 이끌어왔고 최근 KF-21의 첫 양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와 관련해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단장은 양산하면서 미사일 성능도 업그레이드하면 된다는 개발사 측과 절충안을 찾으려 수일간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무기체계 전문가로 지난 20여 년간 KIDA에서 근무한 그의 손을 거쳐간 주요 무기만 4터부터 5가지는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 연구원이 지난 21일 실험 중 폭발로 순직한 사건에 이어 국방 업무에 종사하는 또 한 명의 이름 없는 영웅이 일터에서 본분을 다하다 소천했다며 안타까움을 표명했습니다. 국방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 인력에 대한 두 나라의 상반된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자기들의 국산 첫 항공모함을 탄생시킬 정도로 국가에 헌신했고 한때 국민 영웅으로 떠받들었던 인물까지도 하루아침에 숙청할 정도로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